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JP모건 보고서를 보면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아졌고 가계의 투자 패턴이 변동성을 키우고 밸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간밤 마이크론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후풍과 함께 반도체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트럼프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시장이 출렁이는 동안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체크하려면 금값의 상승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트라이온스당 한 3,000달러를 넘어갔는데 네. 사상 최고 수준이죠. 금이라는 거는 과거서부터 결국 어떤 화폐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였는데 금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무엇인가 어느 화폐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게 이제 결국 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 이제 금이 강해지면 보통 뭐 안전자산 선호다, 인플레이션 해치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정책이 이후에 전개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하여튼 올해 금가 상승세가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방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좀 미국 달러는 좀 약해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로나 이쪽은 좋아지는 흐름, 중국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장이 좀 색깔이 변한 어떤 밑에 깔린 것은 금의 변화에서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이팡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는 더욱더 좀 강력해진 말 그대로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 견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겠지만 미국의 최근 성장주들의 경쟁 기업이 어디에 있죠?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이 가성비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적 인프라가 있는 거고 AI 어쩌면 우리 경쟁에 있어서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그 우주 경쟁에 벌였듯이 이제 AI 경쟁의 주축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결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 2002년에 트럼프가 보는 세계 경제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은 WTO를 2002년 가입한 이후에 미국의 변화를 딱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줄을 거놓은 게 바로 WTO에 가입했을 때예요. 이후에 미국은 제조업에서 IT 쪽으로 확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저기 확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짙은 선이. 그게 노동 분배율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는 너무 가난해졌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저걸 좀 돌려놓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빅테크도 좋겠지만 기업으로 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는 노동자한테 가야 되고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내서라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중국은 현재 트럼프가 집권한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중국과 타협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미국의 노동 분배율이 하락을 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의 그 증시 조정과 국채 금리 하락 또한 트럼프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재정 적자 상황의 이자 부담을 생각할 때 국채 금리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의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제가 시간이 헷갈리는데 그때 스테판 미란이라고 미국의 백악관의 어떤 경제 보좌관이 있는데 그분이 저번에 마라로고 합의라는 걸 내왔어요. 마라로고라고라는 것은 트럼프의 그 플로리다 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뭔가 합의를 나올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런 거겠죠. 달러의 힘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제조업도 살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트리피네 딜레마라고 그래가지고
기초토강국이 유지하려면 통화를 막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국채금리 리파이낸싱은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구조 자체를 지금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최근에 좀 황당한 얘기지만 트럼프가 미국 국채 100년짜리를 갖다 영국 국채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 우리나라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를 어떤 대가로 너희들 우리 국채 영국 국채로 바꿔줘. 뭐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파이낸싱 부담이 올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러한 저희 좀 선을 넘어가는 이런 네. 정책 얘기가 이미 시장이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정 적자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네. 공언한 상황이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시장에서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뭐 경기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가 왜 좋았냐,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네네. 있겠죠. 근데 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풀었죠. 코로나 그렇죠. 이후에 뭐 돈도 주고 뭐 보조금도 주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줄이겠다고 선언한 거죠. 최근에 좀 의미 있었던 정책이 공무원을 뭐 대규모 감축시키고 네. 뭐 이런 돈을 안 쓰겠다.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줄고 소비도 좀 막히고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적어지고 있죠. 거기다 밸류도 비쌌어. 근데 최근에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원래 독일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균형 재정을 선호하는 국가였는데 최근에 부채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치겠다. 군사비 지출은 빼겠다. 뭐 향후 10년간 5천억 유로 쓰겠다. 뭐 돈을 엄청 풉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요새 빅테크 쪽에 돈을 엄청 지원하겠다. 내수에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돈을 풀고 있고 네. 미국은 돈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지금 밸류를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은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과 유동성이라는 게 합쳐져서 움직이는 건데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물줄기는 바뀌었다. 그게 방금 전에 재정을 보는 네네. 이유입니다. 뭐 재정 우리가 봐서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재정이 얼마나 이거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미국은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는 미국을 흉내내는 건지 뭔지 재정을 과잉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의 투자자의 선택은 후자가 아닐까. 유동성 많은데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뭐 앞서서 금값 상승 때도 말씀해 주셨고 각국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 색깔이 좀 달라지면서 달러 패권이 좀 예. 약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뭐 실제로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한다면 달러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강달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3포인트 정도로 내려와 있고 네. 원화는 아직 1,400원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유로 쪽은 좀 변화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미국은 현재 달러 제조업을 아까 제가 중국을 보여드렸지만 네. 네. 제조업을 일으켜서 노동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달러가 강하면 수출이 안 되겠죠. 뭘 팔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이 선택은 달러를 좀 점진적으로 좀 약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국내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맞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기 예. 때문에 지금 달러를 계속 올리는 양상인 것 같은데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가져갈까요? 분명한 네. 거는 원화가 1,500원 넘어갈 확률보다는 1,400원 밑으로 갈 그 확률이 아래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화가 우리가 원화도 먹고 주식도 수익을 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할 때 들어와서 원화가 강해질 때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한 장기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는 현재 환율이 국내적인 여러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강해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국내 연기금이 작년에 연금이 주식 비중을 엄청 줄였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2020년 말에 24년 말에 네. 11.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자산 목표 비중이 14.9%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40.8조를 사야 되는데 지금 순매수한 게 3.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어제 제가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 왜 대형주만 좋고 왜 코스닥은 이러냐. 큰 자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을 사겠죠. 저평가되고 전체 환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아까 미국에서 어떤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유동성이 흐르듯이 국내 자금의 성격도 그렇게 좀 대형주 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네. 조성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환율 추이도 잘 체크를 해봤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트리핀 딜레마. 네네.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가 국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딜레마. 트리핀 딜레마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뭐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되고 싶다면 네. 통화를 공급해야 됩니다. 달러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적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달러의 힘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기축통화 유지하겠다. 근데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 제조업도 살리겠다. 이 역설적인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리한 정책을 슬쩍 시장에 태핑을 한 거죠. 던져본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결국 말하라고 합의라는 가능성을 던졌는데 네. 그렇게 가긴 힘들겠죠. 말하라고 합의처럼.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정책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4월에 좀 약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다. 관세 이후에 저 그런 좀 우려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 이야기로 넘어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었다면 지금을 좀 쪼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양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좀 쉬어가고 있고 우리랑은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죠. 네. 한국과 미국의 이런 차이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그게 되는 이유가 네. 여러 개가 모여지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네. 중요한 건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지만 네. 주요 종목이 여전히 비싸죠.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네. 멀티플 400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PBR 이제 올라와 가지고 한 아직 한 배 거의 근처 왔을 거예요. 네. 과거에는 아직 한 안 배가 됐죠. 바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밸류만 놓고 봐도 밸류 갭이 메워지는 것만 보더라도 꽤 영향이 될 것 같고요. 그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중국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밸류를 많이 미국과의 갭을 좁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왜 한국이 좋냐? 뭐 유동성도 있겠지만 유동성이 있는데 싸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반면에 미국은 유동성도 약간 줄는데 여전히 비싸 너무 보인다면 비싸니까. 네. 이러한 소위 이 둘의 갭을 저희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좀 시장이 작년과 다른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는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냐에 달려 있겠지만 아직은 갭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그러한 소위 삼성전자가 의외로 강해지고 뭐 여러 기타 대형주들이 흐름이 네. 좀 과거와 다른 이러한 저희 루저의 반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패자들의 반란은 좀 상반기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패자들의 반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 증시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도 필요한데 이번 주 들어서 좀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은 증시 환경과 관련해서 외국인 귀환할 요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에 들었다기보다 전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매도가 재개되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여러 큰 자금들의 전략적 다양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인국인들의 장기 자금 유입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공매도가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들어온다면 이제 밸류를 보면서 좀 싸 보이는 건 사는 자금이 들어오고 안 좋은 거는 숏을 치는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비싸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겁이 나고 아직 싼데 밸류 갭이 메워지지 않은 것들은 이러한 전략적 다양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어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가치가 매력적이면 우리에게 유리한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밸류가 매력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의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것이고 그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들어오는 것도 결국 네.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가 워낙에 저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며칠 사이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들어오고 네. 있는데 또 간밤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그 중심에는 HBM이 있었습니다. HBM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사상 최고 매출을 찍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가이던스도 나왔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좀 짚어주실까요? 뭐 루저에 반격하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네. 좀 쉴 때 네. 레거시들도 돌아설 수 있다. 네. 이게 어쩌면 그러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하나만의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성격은 계속 말씀드린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상당히 여러 자금들이 노리고 있었고 그걸 바라다 보면 한국의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그 데이터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네. 어떤 그러한 기업 자체의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한 긍정적인 흐름도 있고 동시에 환경도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아직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 아까도 뭐 잠깐 아직도 비싸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GTC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있었지만 뭐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고 네. 미국 이런 기술주와 우리 반도체주의 이런 디커플링 흐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럼 미국 아까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 때문에 미국이 여러 정책을 바꿨는데 AI까지 촉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디스크 같은 것들이 나와서 가성비를 무기로 AI 시장의 매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투자를 늘려가지고 엄청 늘려가지고 자기가 따라잡겠다는 정책을 가져간 거거든요. 결국은 다른 말씀드리지만 미국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싸게 만드는 기업이 생겨버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 밸류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고속 성장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가가 사실은 올라가는 거간 좋은데 매출 성장이 약간 정체되는 순간 주가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 나중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데 매출 성장이 확 꺾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하기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럼 다시 매출이 당신이 크게 늘어날 게 뭐가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새로운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게 요새 워낙 미국 주식들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문제는 매출 성장이 주춤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까지 아니면 다른 뭐 대안이 없어야 되는데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모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매우 미국 주식자들은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이 꽤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루저들의 반란이다. 네. 뭐 루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동안 제일 못 갔던 게 반도체인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어떤 섹터가 그래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반도체만 있지는 않죠. 많습니다.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 업종이. 뭐 지금 뭐 내수주에서도 많고 네. 뭐 오늘 아침에도 뭐가 있었죠. 갑자기 이제 뭐 중국인 뭐 무비자 입각해준다 그러면 면세점 주식도 갑자기 움직일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안 좋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 놨습니다. 그쪽을 다 버려놨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과거 5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좀 갭을 보고서 밑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은데 그러한 업종들은 한 방산조선 빼고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조선 그렇죠.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이러한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은 여전히 5년 정도의 밸류를 놓고 보면 하단에들 위치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뭐 시장은 여전히 종목 찾기 게임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보자. 시장은 종목 찾기 게임에 돌입했다라고 짚어주셨고 시장이 주목했던 FOMC도 지금 마무리가 됐고 우리 시장의 주요 변수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꼽아주시겠습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 내내 내년까지 이어질 이슈는 상법 개정 이슈겠죠. 뭐 1년 유예가 됐지만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게 어떤 중견기업들은 그 개정 이전에 뭔가 좀 주주에게 불리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빨리 적응해가지고 주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더 큰 거는 한국이 그런 식으로 시장이 변한다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장에는 굉장히 모멘텀적인 요소가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주사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결국 지주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주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는 밸류로 좀 부담이 있지만 결국 상방을 열 수 있는 이슈가 상법 개정안이었고 1년 유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 가치를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 반영해 갔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여전히 이런 주주가치 환원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밸류 하단에 있는 섹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호재가 있어도 바로바로 튀는 게 지금 종목별 네. 장세인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주식 네. 투자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남들보다 좀 빨리 알아내는 게임입니다. 제일 어렵죠. 네. 그러니까 계속하지만 가격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이러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장에서 전혀 올바른 타점 올릴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 틈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치와 가격의 갭을. 뭐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숫자로 생각해 보면 매우 단순한 게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의 기본 원칙인 먼저 매력적인 매수 대상을 찾은 뒤에 올바른 때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 그 전후 관계를 좀 명확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빨리 알아채셔야 된다. 역시 가치주의 시간이 온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치주의 시간이 온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매크로인사이트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